선수를 자꾸 육성을 시킬까에 대해만 좀 생각을 한다면 선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조금 용기 있고 도전적으로 자꾸 시도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성공에 대한 그 만족을 좀 줬으면 좋겠어 선수들한테. 그러면 이 경기장에서 내가 하고 싶은 축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까? 어떤 말로 어떤 쉬운 말로 선수를 이해를 시켜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엄청 고민하는 것 같아요. 매번 고민해요. 매일매일 고민해. 기회는 자기가 자기 걸 정립을 해놓는다면 기회가 오면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멀리 가요. 이정효처럼. 그렇죠. 네, 기회는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잊을만 하면 돌아오는 K리그 이야기 K데이. 아 오늘 우리 K무역에 인턴 사원 한 명 들어왔는데 아니 근데 인턴인데 왜 이렇게 사갔어? 아니 그랬더니 복장이 완전 자유로워요. 네. 폭삭 사갔어. 주로 현장에만 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턴 사원 이정효 사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많이 힘들어요? 얼굴이 요즘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 네. 앞 밖으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아니 사실 상반기에 그 우리 이정효 사원 인생 최대 위기. 근데 지금은 좀 괜찮아졌잖아요. 이런저런 이슈로부터 좀 자유로워진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좀 조심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광주FC 이정효 감독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K리그의 유스 시스템과 유스 관련 정책입니다. 이 K리그 유스 시스템은 정착이 돼서 지금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맞습니다. 그 사실은 클럽 라이센스라는 게 이게 다 포함된 거거든요. 클럽 라이센스라는 게 뭐 선수 영입이나 돈을 얼마 쓴다, 뭐 구장이 있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유스 시스템을 갖춰놓지 않으면 프로팀이 될 수 없어요. 그 12세, 15세, 18세 팀이 딱 있고 지금 대회들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광주는 물론 감독님은 좀 부족하다 할 수 있지만 다른 데서 보면 참 잘 키웠다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한 매년마다 그래도 선수가 한 명씩 나오고 있죠. 네. 지금도 문민서 선수, 네. 뭐 광주 유스 성골이라고 부르는 문민서 선수도 뭐 계속해서 안혁주 선수 있고, 안혁 선수 있고, 네. 또 엄씨 형제라고만 하면 이제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엄원상, 엄지성, 네. 뭐 그런 선수들도 있고. 형제는 아닙니다. 그 형제 아니죠. 저도 처음에 형제인 줄 알았는데 네. 둘이 사실 그렇게 또 이렇게 친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인턴 사원 T네 T. 형제 아닙니다. 정색하고 봐도 이거를. 네. 네. 사실 이게 댓글 달릴 거예요. 감독님 안 그러셔도 저희 다 압니다. 근데 네. K리그 현장 감독으로서 지도자로서 K리그 유스 시스템은 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 금호고등학교 선수를 유스 팀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광주 FC에 뭔가 이득이 될 만한 성적에 일단 성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선수들이 키워지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팀에 돌아와서 팀한테 뭐 한 3, 4년 정도 같이 좀 팀의 좀 성적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스텝을 밟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유스 선수들을 키워서 좀 괜찮으면 1년 아니면 6개월 만에 해외 팀으로 이적한다? 이것도 저는 조금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좀 트렌드가 그렇죠. 그렇죠. 요즘 워낙 그 해외 팀에서도 한국 선수들이 잘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1년 뛴 선수를 바로 데려간다거나. 근데 저는 감독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인상적인 게 그러니까 감독님이 생각하신 유스는 와서도 2, 3년 정도 팀에 녹아들고 도움을 주고 가야 이것까지 유지 시스템이지 네. 잘 키워서 올려보낸다고만 해도 끝은 아니다. 그렇죠. 올려보내고 1년 만에 6개월 만에 타 팀으로 해외로 이적을 해요. 과연 이게 유스 시스템이 누구를 위한 유스 시스템인가 이거죠. 구단에서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선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프로팀에서는 그 선수를 활용을 하지 못하고 6개월 만에 1년 만에 제가 생각하기에 그 조그마한 수익 때문에 선수를 보내야 된다. 과연 구단을 위한 것인가, 선수를 위한 것인가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근데 구단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 유스 선수를 해외에서 원해요. 그리고 이적료를 상당 금액을 책정을 해요.
그 선수가 성공을 해요. 그러면 그 당장의 이적료 수입도 있지만 연대기여금이라는 측면에서 구단에 계속 수익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당장의 선수를 쓰고 싶은 감독의 입장과 구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어떤 운영 주체의 입장과 이게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아마 고려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과연 이 선수가 일찍 가서 성공을 할 수 있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지금 뭐 언론에 따지면 정말 뭐 프리미어리그 팀에 가지만 또 바로 또 임대 가잖아요. 이 현실이잖아요. 이 선수를 영입을 해서 진짜 과연 잘 활용을 할까? 이 선수 미래를 위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수를 통해서 이제 얻는 수입 그리고 앞으로 향후 발생되는 이익 그런 것들이 선수가 잘 커야 가능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다. 네, 당연한 거죠. 네. 네. 근데 감독님 말씀하시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많이 내보내잖아요. 일본 팀의 디렉터들이 했던 얘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유행이 돼서 구단들이 너도 나도 많이 내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여물지 못한 선수들이 가고 여물지 못한 선수들이 가니까 이제 와서 반대로 부는 게 J리그 선수들 별로네? 이런 얘기가 돈다고 하더라고요. 역으로. 아니 이렇게 많이 갔는데 성공하는 게 10%도 안 돼. 그럼 우리가 왜 데려가야 돼? 결과적으로 더 좋은 선수가 나와도 이제는 성공 못할 확률이 90%가 넘어가면 사실 리그에서 좋을 게 없다라는 얘기가 들어서 좀 감독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K리그 감독 뉴스를 통해서 올라온 선수들이 팀에 기여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담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해외 진출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뉴스 팀의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그 구단의 어떤 프런트 이런 곳에서 관여를 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구단에서 운영을 하죠. 감독은 그럼 누가 정하는 건가? 그러니까 A팀 감독이 뭔가 유스팀의 감독의 선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인가요? 전혀 아니죠. 아닌가요? 저도 그거는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프로팀 산하 유스팀이라면 예를 들어 광주 FC예요. 광주 FC 저희가 추구하는 축구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똑같이 예를 들어 전술적으로 똑같이 할 필요는 있다. 왜 그러냐면 유스 선수들은 구모고 유스 선수들은 광주 FC에 오기 위한 꿈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팀을 위해 들어가기 위해서는 똑같은 시스템으로 프로하고 유스하고 시스템이 똑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전술적인 부분에 대한 철학이나 그렇죠. 예, 그런 훈련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구단 먼저 우리는 어떤 축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감독이 필요해. 그건 명확한 철학이 필요한 거죠. 감독한테 다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 구단은 광주 FC 구단은 앞으로 어떤 축구를 할 거야. 그리고 이런 축구에 대한 철학이 딱 정해지면 거기에 맞는 지도자를 선임을 하고 또 거기에 맞는 뉴스를 선발하고 그다음에 지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말씀인 게, 그러니까 지금 이정효가 감독이기 때문에 이정효의 철학을 뉴스에게까지 내리는 게 아니라 광주 FC라고 하면 딱 어떤 철학 그리고 훈련 시스템 이런 걸 만들어서 A 팀부터 아래 12세 이하 팀까지 관통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지금 그거는 안 되고 있는, 잘 되고 있나요? 저는 K리그 팀들이 다 그렇게 안 되고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감독을 선임을 하고 그냥 그 감독이 하는 거에 따라서 그쵸. 맞추지 않나. 요즘에 뭐 게임 모델이라고 해서 막 뭐 433, 뭐 352, 뭐 4141 뭐 이런 전술적인 용어를 쓰긴 하는데 저는 그런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광주 FC는 선수를 계속 육성을 해야 돼요. 육성을 하려면 저희는 되게 공격적인 축구를 해야 돼요. 근데 공격 축구인데 공격을 어떻게 할 거냐만 바뀌는 거지. 왜? 우리는 육성을 해서 선수를 이적을 시켜서 그 이적료로 저희는 수입을 내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그럼 다른 구단도 그런 문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철학이 필요하고. 감독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유스 시스템이 자리 잡아서 키워서 프로까지 올리는 데는 성공적으로 하고 있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올려서 몇 년을 쓰느냐 부분 그 A팀과 그 유소년 시스템 간의 뭔가 연계 이런 거는 아직 좀 갈 길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멀죠. 안 될 거려. 지금? 왜 또 안 된다? 지금은 희망을 주셔야지 그것도 안 된다고 그렇게. 근데 그러니까 쉬운 과제는 아니죠. 지금 제가 얘기를 해야 이제 생각을 한번 하실 거 아니에요. 이정효가 아주대를 졸업하고 대우 로열즈에 이제 입단을 했잖아요. 1998년에. 그러니까 그때는 어땠어요? 그때의 K리그는 어떤 유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선수를 뭔가 육성하고 키우고 하는 게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있었습니까? 저희 아주대학교는 그래도 대우에서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일종의 네. 부산대우 로열즈의 팜 그렇죠. 역할을 했던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저희 유스 역할을 했죠. 왜냐면 거제고등학교 그때 그다음에 아주대학교는 졸업을 하면 대우에 갔죠. 이제 잘하는 선수들. 그러니까 그게 네. 그 지금의 우선지명 같은 그런 그렇죠, 맞죠. 방식인 거죠. 네. 못하면 못 가요. 근데 그때는 뭔가 전면 드래프트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드래프트 시스템 아니었었나요? 근데 우선 지명 선수가 또 따로 있었어요. 아, 그때는. 예. 그러면 그 감독이 고등학생 선수를 보고 쟤는 좀 써야겠다라고 해서 발탁을 해서 이제 스카웃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대학에 가면 저 당시에는 대학에 가면 무조건 4년을 다 마치고 갔어요. 그렇죠. 얼리로 뭐 1, 2학년 마치고 가는 그런 케이스는 없어요. 못 갔어요. 무조건 대학에 가면 대학은 4년. 그때랑 지금은 정말 완전히 다른 시스템. 완전히 다른 시스템. 사실은 유스 시스템이 마지막에 끝단에는 있지만 계속 본 게 아니라 고등학교, 대학교 때 보고 데려가겠다, 안 데려가겠다를 판단하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지금처럼 자유계약이 아니라 드래프트. 그렇죠.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금호고등학교 선수들이 결국은 광주 FC로 올 자원들이잖아요. 소중한 자원들. 그러면 금호고등학교 경기를 시간이 되면 보러 가는 경우도 있나요? 보러 가죠. 시간이 되면 보러 갑니다. 선수 운영팀에서 선수를 이제 추천을 하게 되면 그래도 제 눈으로 보죠. 그리고 왜 그러냐면 빨리 결정을 해줘야 이 선수가 대학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프로에 입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다리는 부모님들도 많이 힘드시니까. 그럼 가장 빨리 결정을 최근에 해줘야 그런 식으로 봐서 이정효 감독이 픽을 해서 우선 지명한 선수가 김윤호 선수. 김윤호 선수. 현재 지금 고3이죠. 준프로 계약을 해서. 준프로 계약. 그리고 가서 이제 정호연 선수 이제 당국대학교 2학년 때 2학년 3학년 마치고 제가 콜업 했고. 이게 궁금한 게 지금 우리가 K리그 유스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특히 이제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에서 이정효 감독이 사우디 팀과 대차게 한번 붙는 그런 우리 경험도 하고 대차게라고 하시다니. 도전 정신. 네, 대차게 출연 받았죠. 예. 저는 후회는 없습니다. 네. 잘했어. 괜찮았어. 아니 대차게라는 게 눈물이 갑자기 나가지고. 후회는 없었어요. 아니 근데 사우디는 뭐 워낙 어마어마한 자본력으로 이제 좋은 선수를 사서 지금 아시아 축구를 거의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사우디의 시스템은 어떻고 뭐 예를 들어 일본의 시스템은 어떻고 우리와 경쟁하거나 우리보다 조금 앞서 나간다는 그런 나라들의 시스템은 어떤지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사실은 뭐 일본은 조금은 너무 자세한 것까지 보지 않냐라고 할 정도로 잘 쌓았죠. 그리고 이정효 감독이 말씀하신 그런 팀들, 그 유소년 팀의 모토가 다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다 다른 선수를 키워요. 우리 팀은 이런 선수를 바라니까 이렇게 하고 영어 교육도 무조건 시키는 일본 팀도 있고 일본은 사실 되게 세분화돼서 일본 그 유스 지도자들은 하는 게 아무리 우리가 작은 도시에 살아도 스카우팅으로 선수 못 싸운다고 못하면 변명할 여지가 없다. 라는 정도까지 갔어요. 요즘은 보셨잖아요. 그 이정효 감독이 대차게 붙으셨을 때 그 가와사키 프론탈레가 호날두의 알라스를 이기고 제가 그 다음날 정성현 선수를 만나러 호텔에 갔는데 지금 기사 났잖아요. 그 20살짜리 수비수. 네. 그 선수가 이미 유럽 에이전트 만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팀에서도 쟤는 곧 갈 거야. 근데 그게 토트넘일 줄 몰랐죠. 그러니까 가와사키 프론탈레도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좋은 외국인 선수들을 숙성시키고 젊은 선수들을 뽑아 올려서 잘 키운 다음에 빨리 팔아서 그 돈으로 좀 연명하는 그런 팀이었는데 그러니까 팀카드가 다 다른 거죠. 가와사키 프론탈레는 유소년 잘 키우는 팀. 그러니까 다 색깔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이미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고 사우디는 이제 제가 봤을 땐 좀 시작한 것 같아요. 알도사리 이런 선수가 사실 월드컵 때부터 지금 한 6년 7년 계속 최고 선수잖아요. 근데 뒤에는 좀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제는 국가에서 하는 펀드에서 4개 팀을 사서 유럽 시스템을 도입한 거죠. 사우디 국부 펀드가. 네, 국부 펀드가 사서 다 이제 디렉터들도 다 유럽 사람들을 임명해서 유소년도 잘 키워봐. 이제 너희 내 팀은 유소년까지 키우기 시작해. 라고 하면 이제 그 기준이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우디 리그에 있는 그 이제 서아시아 최고 클럽들이 그렇죠. 사우디 자국 선수들을 그 유스 시스템으로 키워 올리는 거죠. 키워 올리겠네. 근데 거기는 놀라운 건 뭐냐면 돈이 많으니까 여자 팀도 갑자기 20개를 만들어요. 대학 팀도 20개를 만들어요. 키워 올려라. 그러니까 물려 얘기하면 말이 안 되지만 거기는 내일 해 하면 이제 팀이 이렇게 20개 생기는 거야. 만약에 또 귀화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귀화도 어릴 때 귀화시키는 게 어릴 때 좋으니까. 귀화 심기고 어릴 때 귀화시키는 게. 거기가 우리는 중동을 잘 모르지만 중동에서 살고 싶은 나라가 또 사우디니까 이민자들이 많아요. 그럼 이 선수들이 능력 있는 선수들이
사우디 국적을 얻고 뛰게 되는 거고 카타르가 아시안컵 2연패 했잖아요. 거기 아스파이어 아카데미라는 여기는 워낙 인구가 적은 나라니까 거기서 국가대표를 13세부터 계속 키웁니다. 이 선수들이 어느 팀에 있지만 아스파이어 아카데미의 일원이라서 졸업까지 시켜요. 근데 이 선수들이 우리가 보니까 아크람 아피프 이런 선수들이 다 이런 데서 이제 올라와가지고 큰 거죠. 그러니까 선수는 적지만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유스 파워는 있는 거죠. 질적으로 그죠. 중앙 집권적인 풍부하니까. 그런 게 있는 거고 중국은 뭐 우리가 보고 있지만 돈은 많이 썼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중동은 사실 우리가 뭔가 비교하기에는 거기 워낙에 기름이 그냥 콸콸콸 나오는 나라니까 그렇죠. 좀 그렇고 일본은 제가 듣기로 우리는 1983년에 슈퍼리그라는 이름으로 K리그가 출범을 했고 일본은 10년 뒤에 93년에 J리그가 출범을 했는데 그럼 J리그가 출범할 때부터 지금 이제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훨씬 잘 돌아간다라고 하는 각 팀의 철학이 다 있고 한 그 유스 시스템이 초창기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일본은 준비를 오래 했어요. 지금 와서 보면 조금 재밌지만 그 J리그 만든 커미셔너가 남긴 책에 우리는 왜 월드컵에 못 나가냐. 프로리그가 없기 때문이다. K리그가 있어서 한국은 힘이 있다. 근데 그건 맞잖아요. 우리가 먼저 시작했고. 그렇죠. 근데 일본은 바로 시작한 게 아니라 전부 다 시작해서 우리가 한 2000년대 초반에 이뤘던 시스템을 독일 리그를 모방해서 그걸 기준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바로 유스가 있었죠. 93년 시작할 때부터 유스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준비를 과정이 상당히 그렇죠. 좋았다는 거죠. 탄탄하게 먼저 네. 다 인프라부터 다 만들어 놓고 시작한 거고. 설계도가 좋았어. 그렇지. 설계도. 우리는 그냥 팀만 만든 거고. 그렇죠. 그렇죠. 팀을 문제인 만들었는데 그 만든 팀도 그냥 다 이제 흐지부지 되고 막 사라지고. 처음에 5팀 중에 지금까지 남은 팀이 저는 괜찮은데 여기 앞에 명맹 이게 얼굴 저는 계속 항상 보여가지고 이게 느끼는 아니 건데 팩트잖아요. 예. 뭐 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과에 너무 치우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된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네. 정말 탄탄해야 되는데 과정을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프로하고 지도자하고 유스 지도자분들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 자체는 저는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 자식처럼 이 선수의 미래를 보고 저는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항상 보면 조금 안타까운 건 결과. 그렇죠. 지도자가 결과만 보고 선수를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부모도 지도자가 결과를 보니까 부모도 결과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수가 운이 좋게 골을 넣었어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최고인 거예요. 그날.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정말 얘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꾸준하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결과물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결과만 바라보고 그냥 선수를 어떻게 보면 그냥 쓴다 표현. 그쵸, 그리고 나서 그쵸. 잘 못하면 그냥 버린다는 느낌.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선수가 얼마나 노력을 했고 꾸준하게 발전하는지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좀 계속 네. 피드백을 줄 필요가 있다. 그게 좀 많이 안타까워요. 예.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외국 지도자 뉴스 잘 내는 데들은 임기를 엄청 길게 보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결과 때문에 그 뭔가를 그르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제 구단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구단 철학에 부합하는 지도자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팀도 마찬가지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좋은 선수는 좀 있는데 특별한 선수가 나올 수 없는 구조다. 왜냐하면 그 특별함이라는 것은 계속 뭔가 창의적인 시도를 할 때 그럴 때 재능이랑 그걸 딱 만나서 만들어지는데 일단 이기는 축구의 어떤 그 시스템, 프레임 안에 선수들을 밀어넣어서 가두어 버리니까 이게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계속 그런 축구에 길들여지다 보면 이제 특별함이 사라지고 다 천편일률적으로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과와 상관없이 뭔가 기회를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 네. 이게 맞아요. 이 선수가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 때는 피지컬 키 큰 선수, 힘 있는 선수가 다 누를 수 있어요. 맞아요. 실력이 없더라도. 근데 이 선수 미래를 생각하면 기본기부터 아주 디테일하게 피지컬적으로 좋은 선수들은 더 가르쳐줘야 돼요. 디테일하게. 수비하는 거, 공격하는 거, 볼 터치하는 거. 근데 그런 거는 아예 빼버리고 너는 그냥 힘이 있으니까 가서 그냥 헤딩만 해. 예를 들어 넌 빠르니까 그냥 치고 달려. 이런 단순하게 지도를 하면 안 된다는 그 거죠. 승리를 위한 어떤 그 역할 모델만 주입을 한다는 거죠. 이 선수 미래를 위해서 디테일하게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좋은 과정으로 왜 이걸 내가 너한테 가르쳐야 되는지 지금은 네가 힘이 있어서 상대방은 힘이 없어서 네가 통할 수 있어. 그렇지만 더 높은 레벨에 이제 프로에 가게 되면 너 똑같은 뭐 외국인 선수들하고 부딪혀야 되고 똑같이 빠른 선수들하고 부딪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네가 가면
이 기본기가 없고 이런 과정이 없으면 넌 살아남지 못해. 그리고 더 높은 레벨에 가려면 힘들어도 지금 이 과정이 필요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결과만 보다 보니까 결국 그 선수들은 사라지게 되죠. 그래도 1부 리그 12팀, 2부 리그 지금 현재 14팀, 이 프로 유스 팀들은 성적에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좀 덜하지 않아요? 해야 되는구나. 표정을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그 기자 시작했을 때 초년생이었던 친구들이 다 은퇴를 해서 이제 고등학교 감독이나 중학교 감독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당연히 이제 80년대생들이니까 꿈도 많고 한데 막상 가보면 지면 내일이 없다. 그러니까 지면 1년 계약인데 내가 져서 아무리 좋은 경기를 해도 지면 내가 내년에 그만두게 둬야 되는데 어떻게 무슨 철학이 있고 이런 거를 그게 하기 힘들다. 그래서 그 프랑스나 그런 막 축구학교 있는 나라들에 가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17세, 20세, 23세 팀은 이분들은 임기가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축구가 이거고 당신이 이거에 가장 맞는 프로필을 가지고 있으니 길게 우리가 대표팀에 필요한 선수들은 이거니까 길게 가르쳐라. 13세부터 15세까지는 이걸 가르치고 15세부터 17세까지는 이걸 가르치고 성인이 다른 친구들한테는 이걸 가르쳐서 이게 끊기지 않게 가야 되는데 지도자의 영속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분들도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저희가 아주 틀은 잘 갖춰놨지만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좀 삐걱삐걱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성적 필요 없다. 선수를 키워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선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자, 성적은 필요 없는데 선수를 키워. 근데 선수는 경기에 나가서 이기지 못하면 흥미를 잃어요. 신나게 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지도자들한테도 선수들한테도 피드백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선수들이 정말로 흥미 가지고 신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지도자는 생각을 해야 되고 구단도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죠. 지도자분들이 신나게 선수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런 걸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그래도 우리 광주는 다 만족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선수 훈련할 때나 경기할 때 되게 신나게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런 걸 각 구단마다 유스 지도자분들한테 선수들한테 명확하게 그렇죠.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유청 기자님이 얘기한 것처럼 길게 끌고 갈 필요가 있어요. 구단에서 명확한 축구 철학 어떻게 그렇죠. 축구를 좀 해주십시오. 그랬으면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관찰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철학에 부합하지 못한다? 그건 빨리 지도자분들한테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주되 안 되면 거기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지도를 받는 선수 미래를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K리그 프로축구연맹이 이제 유스가 또 각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K리그 유스가 아닌 고등학교 축구부랑 함께하는 대회도 있지만 K리그 유스들끼리만 경쟁하는 그런 대회도 있지 않나요? 네, K리그 주니어 그리고 K리그 유스 챔피언십을 운영하고 있고 또 K리그에 있는 유스 팀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팀들을 불러서 하는 K리그 인터내셔널 유스컵 인천도 있고. 아, 그러면 그 해외에 있는 클럽의 유스 시스템 안에 있는 팀이 오는 거예요? 네, 옵니다. 뭐 일본 팀들도 오고 뭐 브라질 팀들도 오고 유럽 팀들도 오고 그리고 이게 인천도 있고 K리그 아시안 유스 챔피언십 제주도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기회들이나 틀 자체는 잘 갖춰놨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정현 감독님처럼 이 꼭대기에서 좋은 선수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봤을 때 저 팀 선수들은 저 팀에서 키운 선수는 확실히 다르네. 저 팀 선수들은 저기서 키웠나 보다. 이런 일종의 뭔가 각인할 수 있는 특별함이나 아니면 특수함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좀 갈 길이 있는 거죠. 경기 스타일. 그렇죠. 딱 저 선수 보면 저기는 광주네. 그렇죠. 저기는 울산이네. 저기는 FC 서울이네. 이렇게 딱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선수를 관찰했을 때. 근데 일본이나 해외는 그게 딱 보여요. 맞아요. 딱 보여요. 쟤는 예를 들어서 스페인 빌바오 그렇죠. 팀이네. 여기는 좀 바르셀로나 유스네. 딱 보면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없어요. 어디야? 항상 그렇죠. 그렇죠. 잘하네. 그러면 잘하네. 제가 어디야? 잘하네. 좀 가능성이 있는데 상하 유스인가 보다. 이 정도. 네. 그러니까 뭔가 그게 저 같은 이제 비축구인이 보기에는 정말 그게 티가 나라고 하지만 감독님이 보시기에는 있는 거잖아요. 네. 특징이 다르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보였을 때 그게 사실 이게 브랜드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정립하는 게 가능해요? 그 현실적으로 K리그 문화
지금 한국 축구의 어떤 유스 시스템, 학원 축구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저한테 만약 맡겨준다. 그러면 저는 프로팀하고 산하까지 쫙 내리잖아요. 그러면 어느 타 팀에서 우리 팀 선수나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광주 유스네? 광주 FC 유스 팀이네? 라고 아마 저는 각인시킬 수 있어요. 네, 저는 자신 있어요. 네. 그런 거를 이제 공유하려면 네. 18세 이하, 15세 이하, 12세 이하 지도자들과 뭔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철학을 공유하고 함께 또 뭐 학습하고 그걸 가치를 정립하고 하는 과정이 또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단에서 정말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시간도 투자해야 되지만 이 시스템적으로 지도자부터 해가지고 질적으로 인프라가 개선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분석관도 다 따로 있어야 되고 그쵸. 12세, 15세, 18세 그다음에 AT 선생님들도 다 따로 있어야 되고 그쵸. 근데 가장 높은 레벨의 지도자 자격증 P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A팀의 지도자가 아무래도 경험도 많고 전술적인 역량도 뛰어나고 그리고 실제로 결과를 만들고 이종효 감독처럼 그러면 그 이종효 감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치를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K리그에는 그런 게 거의 없다가 현실이다. 왜냐면 이제 프로팀은 또 성적에 결과에 또 생각 안 할 수 없으니까. 감독의 임기도 보장이 안 되니까. 근데 없으니까. 근데 그건 있잖아요. 저는 이제 A팀 감독님도 계시지만 성적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프로라는 레벨은 그렇지만 제가 이제 취단해보고 놀라는 건 이번에도 뭐 카타르 아스파이어 재단 보고 왔는데 유스 선수들의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연령대에 갖춰야 될 좋은 데이터는 무엇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키 크고 빠른 선수들은 무조건 이겨요. 근데 말씀하신 이건 좋은 게 아니야. 이 선수는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15세를 끌어올릴 거야. 이 판별법이 다 있어요. 아 그런 게 있어요? 판별법이 다 있고 있어요. 피지컬도 이 선수가 크고 빠른 것 같지만 어디가 안 좋아하니까 어디를 보강해야 돼. 이런 연령별 대표팀에 가져야 될 일을 모르는 거 매뉴얼 같은 게 다 있어요. 그 정도의 디테일이 있다. 그 정도의 디테일이 있어요. 5년, 10년 향후의 성장 과정 그 속도까지도 본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에 말한 백승호 선수 있잖아요. 제가 백승호 선수를 중학교 때 만났어요. 중학교 때 만났는데 키가 상당히 작았어요. 근데 그 바르셀로나에서 이미 검사를 해서 얘는 180 이상 클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했대요. 근데 그때는 제가 안 믿겼어요. 승호 공은 참 잘 차는데 너무 작았으니까 근데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클지, 어떤 근지를 가지게 될지, 이 선수의 장점은 뭔지. 이 유스 시스템이 이렇게 되면 관리가 일원화로 되는 거죠. 맞아. 네, 매뉴얼이 있으니까. 이 선수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우리나라랑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우리가 갖춰놓은 시스템에 소프트웨어들을 좀 더 보강을 해야죠. 네. 근데 외국에 그 벤치마킹할 만한 모델들이 있으면 그걸 들여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연맹이나 협회 차원에서 어떤 매뉴얼이 있으니 가져다 써라. 그리고 이거를 현지화시키고 현행화하라. 이런 움직임이 있고 그걸 이제 구단의 높은 분들이 가져다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단 광주 모델을 만들자. 일종의 뭐 서울 모델을 만들자. 포항 모델을 만들자. 이런 노력이 있으면 좋은 틀이 있으니까 생각보단 빨리 될 것 같아요. 틀 좋은 건 다 아니까 그럼 여기다 이제 뭘 갖다 끼울까? 한국은 더 시급해요. 더 빨리 해야 돼요. 일단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도 이제 좀 이따 할 건데. 네. 인구가 줄죠. 그래도 우리는 둘씩은 낳았어요. 빨리 하나 더 낳아. 죄송합니다. 그건 죄송한 걸로 죄송한데 우리는 일단 기본 재생산을 했어. 네. 갑자기.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좋은 거와 별개로 그러니까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K리그가 좋은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 뒤를 볼 게 아니라 앞을 당연히 봐야 되고 사실 돈을 써야 되거든요. 이거는 돈을 써야 되고 인력도 필요하고. 근데 이제 AC 엘리트가 돈 벌어 오셨잖아요. 제가 기사 썼지만 돈 벌 수 있다니까요. 돈을 벌 수 있어요. 이제 이기면 돈 벌 수 있는 리그가 생겼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진취적으로 가야죠. 그 대차게 하셨지만 얼마를 내가 팀에다 벌어다 줬나 이런 거 하면은 웃지 못할 걸요 진짜. 그렇죠. 네. 저 이정료 많이 벌어줬어요. 게다가 이정료도 벌고 있고 이제 이기면 사우디에서 해서 싫은 분들도 많겠지만 유럽 에이전트들은 거기가 가까우니까 오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상대편이 진짜 유럽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묻고 따지고 할 거 없고 피르미누를 상대로 어떻게 했나, 호날두 상대로 어떻게 했나. 저는 이번에 이제 그 가와사키 프론탈레 그 선수하고 작년에 해봤잖아요. 저는 해외 갈 줄 알았어요. 우리 선수, 우리 코칭 스텝하고 분석팀하고 이야기했을 때 조만간 국가대표 아니면 유럽에 갈 거다. 그런데 이제 사우디에 갔잖아요. 거기가 이제 그 친구의 쇼케이스가 된 거죠. 환경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도 가능하다고 맞습니다. 봐요. 네. 예, 사실은 그 아까 대차게라고 제가 표현을 해서 류 차장이 눈물 찔끔하긴 했지만 네. 진짜로 그 이정효의 축구가 뭐 아리를 넘어서 뭔가 결과를 만들었어. 그러면 얼마 전에 끝난 클럽 월드컵 같은 곳에서 이정효가 자기 축구를 가지고 세계 최강의 팀들을 상대로 또 한번 겨룰 수 있는. 그러면 수금을 더 대차게 하셨을 텐데. 예. 아니 저는 솔직히 이번에 세계 클럽 월드컵 계속 보고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 나가고 싶어요. 정말 나가고 싶어요. 한국 지도자에 대한 편견을 저는 지금부터 계속 깨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한국 지도자한테 일본 선수도 그렇고 유럽 선수도 그렇고 저는 좀 배우러 왔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이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면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 지도자에 대한 편견은 아시아에서도 못 깨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좀 더 높은 레벨을 가기 위해서는 이런 편견을 깨기 위해서라도 저는 클럽 월드컵에 나가서 최소한 16강은 한 경기는 이기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서. 300억이 목표가 아니라 한 경기 그냥 이기시는 네. 거죠. 이기면 300억이었어. 16강 가면 300억이거든요. 그리고 창가비만 해도 참가비가 130억 네, 정도.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세계 월드컵 나가고 한 경기라도 이기고 싶어요. 네. 근데 좋은 지도자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욕심을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은 좋은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가르침, 어떤 그 철학을 이제 함께 축구하는 선수들과 공유를 하냐의 문제잖아요. 이제 한국은 좋은 지도자가 나올 수 있는 현재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정효 감독은? 뭐 좋은 시스템이다 아니다로 말하기는 좀 그렇고 저는 축구에 몰입하고 축구에 열정이 있고 한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 제가 왜 궁금하냐면 지금 이정효라는 이름이 K리그를 넘어서 한국 축구의 아이코닉한 존재잖아요. 근데 이건 이정효만의 특별함이지 한국 축구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일반화시키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 축구가 나은 건 맞죠. 한국 축구가 낫긴 했지. 저도 그때 스스로 컸어. 저도 한국에 태어났어요. 아니 토양은 한국인데. 네. 뭐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지도자를 가르치고 육성하고 경험을 쌓게 하는 그 시스템이 좋아야 네. 좋은 지도자가 만들어져야 좋은 선수들이 그 가르침을 받고 그쵸. 함께 고민하고 그러면서 성장을 할 텐데 사실 이제 그거부터 돼야 또 유시 시스템으로 그게 또 연결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유스 시스템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자들한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내가 좋은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는 환경에서 심지어 뭐 U10이든 15든 18에서 내 철학을 관통하면 물론 프로가 훨씬 어렵지만 토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그 한국 선수들을 좋아하는 마치다 젤비아라는 팀이 있어요. 네. 그 쿠로다 고라는 감독이 50대인데 22년 동안 고등학교 감독만 했어요. 근데 마치다 젤비아가 2부에서 1부 올라오려고 해도 안 되다가 해서 이분한테 맡겼는데 엄청 일본에서도 말이 많았대요. 유스 시스템이 그렇게 강한 일본에서 아니 어디 고등학교 감독을 데려다가 한 시즌 만에 승격했고 그 다음 시즌에 3등해서 ACL 엘리트 나갑니다. 그렇죠. 이제 키워온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자기 축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선수들 아시잖아요. 요즘 선수들 MG 이해 못하면 그렇게 안 뛰어요. 아무리 감독이 뭐 감독 어떻게 가겠지. 근데 그 감독이 설득을 시킨 거잖아요. 이분은 증명을 완전히 한 거예요. 고등학교 감독도 프로팀 만나서 승격시키고 ACL 보낼 수 있다.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냐? 그분 같은 유소년 지도자들이 열심히 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고등학교 감독이 감히 뭐 무슨 고등학교 감독이 프로를 맡아? 그러니까 일본도 유리천장 같은 게 당연히 있는 거예요?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근데 그거는 있죠. 여긴 또 심지어 이제 유스가 강하니까 그냥 고등학교 팀 감독이 무슨 프로팀 감독을 맡아라는 게 당연히 있었는데 한 시즌 만에 그게 종료된 거죠. 승격했네? 3등 했네? 그리고 또 일본 축구 같은 축구를 안 하세요. 요즘에 더 잘 보시겠지만 네, 알아요. 일본에도 선 굵은 축구들을 하거든요. 네, 해요. 근데 그냥 막뻥 축구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나상호도 그러고 보니까 나상호도 저기 광주 출신인데 그렇게 창의적으로 뛰어 들어가고 계속 앞으로 달리고 이런 선수들을 필요한 축구를 하는 거예요. 네. 약간 조금 직선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선수들을 갖다 쓰는 거죠. 하고 직선적인 움직임을 필요할 때 어느 시점에 필요한지 그분은 알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막 직선적인 움직임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우리 직선적인 축구 할 거야. 근데 언제 할 건데? 그렇죠. 그럼 훈련을 어떻게 시킬 건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훈련시킬 건데? 그런데 그분은 그래도 언제 직선적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하고 언제 상대방을 끌어들이고 나서 어떻게 할 건지에서 명확하게 생각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라면 네. 뭐 유명한 선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선수 생활도 많이 안 했어요.
고등학교 감독을 20년을 했어. 프로 A팀 감독 될 수 있어요? 안 쓰죠. 안 쓰죠. 안 되는 일단 거죠. 선입견. 아. 예. 그런 편견도 있죠. 그거부터 깨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살짝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준비가 충분히 되고 어느 정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는 꼭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기회를 줘야죠.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정효 감독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막 국가대표에서 활약을 많이 했던 초특급 스타 플레이어라기보다는 K리그에서 이제 부산을 연고로 하는 대우와 부산 아이콘스 팀에서 활약을 했던 그냥 잘하는 선수라는 그것만으로도 사실 그걸 깨는 게 어려웠잖아요. 저는 그래도 아마추어 그 고등학교 중학교 감독님들보다는 나은 편이죠. 그래도 프로에 오래 있었고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숨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또 기회를 주고 또 그분들이 또 성공을 한다면 아마 큰 동기부여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죠. 편견을 깨는 게. 네. 근데 그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베트남에 PVF라고 베트남 국립축구센터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입학하면 세계 1위인 빈그룹이 운영하는 빈스쿨에 베트남 최고의 사립학교에 공짜로 입학시켜줘요. 13세부터. 여기가 아스파이어 정도는 아니지만 아시아에서 가장 좋은 유소년 축구센터예요. 근데 여기가 엄청 야심차게 하고 공부도 잘 가르치고 그래서 예전에 왔던 제주 대회가 있습니다. 대회는 아니었지만 제주 유소년 때 일본 팀까지 다 이기고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국가 주도의 유소년 팀을 만들고 그 시스템을 갖춰가니까 사실 K리그는 먼저 만들어놨다고 해서 아직 이제 방심할 때는 아니고 근데 거기도 저도 그 지도자님들 말씀하셨지만 한국이 진짜 어려운 게 이제는 유럽에서도 좋은 지도자들 심지어 프로도 했던 분들이 거기도 이제 다 꽉 차니까 아시아로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해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인도네시아까지 온 거예요. 클루베르트가 왔고 그렇죠. 네덜란드 지도자들이 다 들어왔고 맞아요. 말레이시아는 이미 거의 유럽 지도자들이 한다고 보고 근데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에 있고 K리그도 지금 지키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유스 시스템이 더 중요한 건 좋은 지도자도 이 시스템을 같이 키워야 우리가 이 흐름을 역행하면서 우리 지도자들을 저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그게 안 되고 사실 그게 제일 아쉬운 거죠. 근데 연맹의 그 유스 지원 정책 중에 지도자들이 어떤 해외 축구 트렌드를 배울 수 있게 만드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도 있지 않아요? 네, 스페인 자주 가고 지도자 교육을 실제로 받을 수 있게 하고 해외 팀들의 훈련 참관, 스포츠 사이언스 교육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요즘에 EPTS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스포츠 부라고 하는데 이것만 보지 마시고 뒤에 꽂는 거 뒤에 GPS 연동된 기기가 근데 있죠. 이게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점프도 보고 네. 그 고강도 러닝도 보고 다 볼 수 있거든요. 이것도 보려면 정말 수백 가지 볼 수 있어요. 이거 하나로도 30분 보고 뭐 며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교육도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K리그가 갖춰놓은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 갖춰놓은 거 기준도 나쁘지 않다. 근데 이제 제가 하는 건 우리는 항상 이제 실행의 문제. 그래서 여기서 결국에 이걸 쓴 분들이 어느 경지에 도달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뭐 감독님이나 A팀 감독님들이나 구단이나 연맹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 능력을 쓰는 친구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이거 끌어올려주는 노력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프로 A팀 감독과 유소년 그러니까 언더 뭐 18, 15, 12 감독이 어디 역할 모델이 좀 다를까요? 어떻게 보세요? 축구 감독은 다 똑같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연령별로 조금씩은 좀 철학이 다르고 좀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 달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다르다고 봐요. 프로 감독이라면 결과에 신경 쓰게 되기 때문에 조금 움츠러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유스 지도자분들이라면 성적에 그렇게 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구단에서도. 그럼 이 선수를 어떻게 선수를 자꾸 육성을 시킬까에 대해만 좀 생각을 한다면 선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조금 용기 있고 도전적으로 자꾸 시도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성공에 대한 그 만족을 좀 줬으면 좋겠어 선수들한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축구를 하다 보면 주의를 보라고 하잖아요. 스캔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제 생각입니다. 제가 그냥 보는 관점에서 이거는 다 보는 관점이 들으니까 우리 유스 선수들이나 지금 우리 K리그 선수들 보면 주의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안 뺏기기 위해서 그냥 자기를 위해서예요. 그런데 선수 미래를 위해서라면 스캔을 하는 게 내가 안 뺏기기가 위해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플레이를 위한 시도를 하기 위한
스캔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요즘 되게 움츠려들었어요. 안 뺏기려고. 그런데 해외 선수들 보면 이 스캔하는 이유가 내가 앞으로 어떤 플레이를 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저는 스캔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큰 차이네, 진짜. 내가 안 뺏기려고 스캔을 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앞으로 어떤 플레이를 하고 시도하려고 스캔을 할 거냐, 그 차이라고 봐요. 근데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면 그 연령별 팀의 지도자들이 선수들에게 그런 가치를 줄 수 있도록 그렇죠. 구단에서 네. 성적보다는 네.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좀 강조점을 두고 팀을 운영해야 된다. 얘기가 계속 되풀이가 되는데 제가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고 싶은 게 뭐냐면, 구단이 공격 축구야, 우리 선수를 육성해야 돼. 프로 구단 방침 자체가. 그럼 그런 지도자를 뽑아오면 돼요. 그러면 그런 지도자를 쭉 뽑아오잖아요. 그럼 선수도 그렇게 따라가게 돼요. 결국은. 그러니까 팀에 딱 문화가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쵸. 구단 철학. 그럼 거기에 맞는 지도자만 데려오면 돼요. 그러면 지도자가 그런 선수를 계속 만들어요. 그러면 그 선수 딱 봤을 때 쟤 어디 선수네. 예. 이게 나온다는 거. 명확하게. 왜 그러냐면 또 그렇지 않으면 지도자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럼 구단도 철학도 플레이도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구단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는 이런 축구를 할 거야. 그러면 딱 그게 맞는 감독을 데려오면 쫙 그대로 연계가 되죠. 이정효 감독이 지금 지도자 생활을 이제 시작한 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습니다. 예. 근데 지도자 초창기에 지도 철학을, 지도자로서의 어떤 모습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됐던 어떤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네.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축구를 한국에서 배웠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축구를 배웠다가 아니라 그냥 한국에서 축구를 했다. 딱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정효 감독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뭐예요? 제가 그 프로 코치 생활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해외 쪽에 이제 지도자의 생각을 꿈꾸면서 해외 축구를 좀 많이 봤어요. 해외 축구에서 보면서 느꼈던 거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선수들이 알아서 진짜 무슨 기계처럼 톱니바퀴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일까, 알고 움직일까. 저렇게 편안하게 볼을 받고 편안하게 돌아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처음 해외 축구 봤을 때 쟤는 뒤에도 눈이 달렸나? 왜 이렇게 쉽게 돌았지? 무조건 돌아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좀 계속 보다 보니까 몰입하다 보니까 풀리더라고요.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저런 상황에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제가 공부를 하고 해외 축구를 많이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냥 열심히 보면 보이나요? 보이기 시작했죠. 네, 근데 이 보이는 것도 알고 봐야 돼요. 모르고 보면 그 수학으로 이야기하자면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구구단을 외우잖아요. 그럼 나누기가 보여요. 나누기가. 근데 내가 어떤 수학 문제에 대해서 공식을 몰라요. 아무리 보고 있어도 답이 안 나오거든요. 맞잖아요. 똑같은 게. 내가 축구를 많이 봐요. 근데 모르고 계속 봐. 과연 이게 노동이라는 거죠. 노동. 왜 저 선수가 저렇게 움직일까? 왜 이렇게 움직일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것도 유소년 지도자분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턴이 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역습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역습 상황을 가리켜요, 선수한테. 근데 역습 상황을 가리키는데 무조건 역습은 앞으로 직선적으로 움직여야 돼. 그러면 그 선수는 동료가 지금 오픈 상황, 예를 들어서 지금 내 앞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원래 하던 대로 계속 앞으로 직선적으로 움직이면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가 상대방 수비한테 다쳤어. 앞으로 볼 수가 없어. 근데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냥 뛰어나가. 그냥 직선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패턴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동료가 오픈 상황일 때는 직선적으로 움직이면 가능해요. 근데 지금 동료가 오픈 상황이 아니야. 다쳤어.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각을 내서 이제 받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역습은 앞으로 직선적으로 움직여야 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상황별에 따라서 디테일하게 가르쳐줘야 그 선수가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조금 시간을 투자해서 근데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어요. 뭐 이거 들으면 또 뭐 아마추어하고 프로는 달라. 뭐 선수는 뭐 돼 안 돼라고 하는데 안 되는 건 없다고 봅니다. 자기가 노력하면. 그러니까 지도자분들도 내 꿈이 최고 레벨의 최고 레벨은 K리그잖아요. K리그 감독을 하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정말 자기 거를 만들어가면서 준비를 한다면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지만 기회가 오면 아까 그 마치다 감독님처럼 기회는 자기가 자기 걸 정립을 해놓는다면
기회가 오면 잡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멀리 가요. 이정효처럼. 그렇죠. 네, 기회는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에 제가 연맹하는 것 중에 제가 워낙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스페인이나 영국 같이 그래도 유소년 시스템이 좋은 나라들에 가서 이 유소년 지도자들에 가서 이제 그 이론 같은 걸 좀 배우고 뭔가 무조건 따라한다기보다는 여기는 왜 이렇게 가르치고 여기는 이런 코칭 방법이 있고 이런 철학으로 가르친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감독님이 지도자 처음 했을 때 이런 기회들이 있었다. 그럼 도움이 좀 됐을까요?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맨땅 헤딩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저는 맨땅 헤딩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경기장에서 내가 하고 싶은 축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까? 어떤 말로 어떤 쉬운 말로 선수를 이해를 시켜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엄청 고민하는 것 같아요. 매번 고민해요. 매일매일 고민해요. 네, 보면서.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서도 잘 배운다면 말씀하신 대로 기회를 잡을 날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있죠. 저도 있다고 봐요. 아까 저기 이광용 아나운서 부장님, 이광용 부장님이 저한테 얘기했잖아요. 네. 돼요. 근데 그 기회라도 잡고 싶으면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회가 왔을 때 못 잡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모를 기회를 잡기 위해서 준비를 하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교육을 받거나 이런 게 사실상 감독님이 봐도 좋은 기회니 네.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제대로 배우고 내 거를 또 만들어내는 그렇죠. 게 필요하다. 자기 본인들 거 계속 정립하라는 거죠. K리그에 이제 딱 봤을 때 울산 유스 현대고 출신들이 정말 많거든요. 현대고가 그만큼 좋은 선수를 스카우트하고 육성하고 발굴하고 뭐 이런 걸 한다라는 의미이고 한때는 뭐 광양제철고 출신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또 한때는 포항제철고 출신들 뭐 이렇게 K리그 유스팀 서울 오산고등학교 출신들. 제가 이제 조광래 저기 지금 네, 대표님을 제가 그래도 좋아하는 부분이 남이 안 하던 걸 처음으로 시도했단 말이죠. 중학생 그 이청용 선수나 기성용 선수, 뭐 김동석 선수, 선수들이 뭐 고요한 선수. 다 성공을 하지 않았지만 중학생을 프로에 입단시켜서 본인이 이제 시도를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는 되게 좋게 봐요. 조광래 사장 대표님께서 그거를 했기 때문에 다른 구단이 다 따라한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이 된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시스템적으로는 아니었지만 실제로 유스의 초창기의 모델이었던 거죠. 초창기 모델이었고 저는 직접 여쭤봤을 때 저는 막 전술 이런 얘기 하실 줄 알았거든요. 잘 먹이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잘 먹이는 게 어린 친구들한테 영양을 제대로 프로 식단을 먹이면 학교에서 물론 영양사님들도 좋지만 선수들은 다르게 먹여야 된다. 근데 프로 식단을 먹이고 프로와 운동을 같이 하고 케어를 좀 잘해주면 이 선수들이 성장을 하게 된다. 그때 힘이 막 붙을 때다. 그러니까 이런 취재 같아요. 제가 조광래 대표님하고 뭐 대화를 안 해봤지만 약간 이런 취재 같아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그 수준에 있는 선수들하고 부딪히고 뛰고 해봤자 성장이 안 된다는 거죠. 왜? 내가 아무리 좀만 하면 이 정도만 하면 되니까. 근데 프로 형들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자기가 근력이라든지 파워라든지 몸 관리라든지 이런 게 이제 부딪히면 장애지니까 그럼 내가 힘을 더 키워야 되겠네. 그리고 부딪히는 것만 자체고 경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이미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왜? 내 레벨을 뛰어넘은 선수들하고 계속 부딪히고 싸우고 하는데 당연히 늘 수밖에 없죠. 그런 거를 저는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갈 수 있었던 거죠. 그게 20년 전이었는데. 그렇죠. 20년 전이었고 그거에 사실은 꿀을 완전히 따먹지 못했지만 기성용, 이청용을 기네슈 감독이 처음에 이 선수들이 20세 대표팀에 가기 때문에 전지훈련을 원래 안 데려가는 거였대요. 주전도 아닌데다가. 근데 훈련을 몇 번 보더니 명단에 포함시켜서 서울 프런트들이 이분 뭐야? 라고 했고 그 취재진들하고 같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1군 조끼를 입혀서 하는 걸 보고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뭐야 저 어린애들. 근데 그때 보시죠. 2007년 8년에 그 어린 선수들이 보여준 퍼포먼스를 생각하면 조광래 대표가 씨를 심었고 그렇죠. 그걸 알아본 이제 기네슈 감독이 오 잘하네. 프로에 와서 할 수 있어. 보여준 거죠. 말씀하신 대로. 한국 축구를 표현하다 보면 기사도 많이 내가 읽어봤는데 우물 안의 개구리 그 친구들이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될 뻔한 걸 조광래 대표님이 딱 꺼내놓은 거죠. 그렇죠. 꺼내는 거죠. 우물에서 꺼내놓은 거죠. 그래서 얘들이 파닥파닥 야생으로 어떻게 보면 야생에서 가지고 정말로 뛰어든 거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저출생이 문제잖아요. 작년에는 0.7273명까지 떨어지고 지금 사실 뭐 반등을 한다고 하는데 네. 이게 일대로 다시 회복을 하고 올라가야 되는 게 국가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데 이건 뭐 전체적인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엘리트 선수 축구를 할 수 있는 자원 측면에서도 사실 저출생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K리그도 이거에 대해서 뭔가 준비를 하고 좋은 선수들이 축구를 시작을 하고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누가 이걸 고민을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감독님이? 일단 현장에 있는 분들도 고민해봐야죠. 그리고 좀 K리그에 대한 좀 경쟁력이 좀 우리 어린 선수들한테도 좀 심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여물지 않고 아직 숙성이 안 된 선수들이 해외에 너무 빨리 나간단 말이죠. 그럼 K리그 1에서 K리그 1을 거치고 가면 좋은 팀에 가서 바로 주전으로 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이재성 선수를 되게 좋게 봤어요.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계속 전북에 머물면서 전북에 헌신하고 나중에 이제 독일 가서 지금 국가대표도 하고 독일에서 봐도 이제 경기도 뛰고 구자철 선수도 마찬가지고 네. 이게 좀 여물고 K리그 경쟁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굉장히 K리그 1도 정말 이제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공격이라든지 수비적인지 그런 쪽이 축구적으로 좀 많이 익힌 다음에 인정받고 나가면 저는 해외 나가서도 바로 경쟁력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네. 나가서 네. 뭐 B클럽 가는 것 같지만 임대 가서 뭐 활약을 좀 애매하게 하면은 오히려 그 선수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될 수도 있다. 네. 근데 우려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인구가 줄면 더 좋은 방법도 있어요. 인구가 많이 준 만큼 어디 보면 양보다는 이제 질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좋은 지도자들이 나타나면 좋은 선수가 맞습니다. 많이 나타나요. 여기 좋은 지도자가 있는데 좋은 선수가 안 나타날 수가 없죠. 그래서 지도자도 육성을 하기 정말 지도자를 먼저 육성을 잘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뭐 좀 약간 엉뚱한 얘기일 수 있는데 좋은 선수들이 애를 많이 낳으면 되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네 좀 두고 봐야 될 것 그렇죠. 같고. 네. 좋은 DNA, 축구의 DNA를 가진 아니, 선수들이 그러면 반대로 좋은 선수들이 좋은 이제 아기를 이제 많이 이제 그렇죠. 낳아요. 근데 많이 낳았어. 키울 좋은 사람이 없잖아요. 좋은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럼 그 선수를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 제가 말씀드린 전 뉴스 시스템이 계속 우리는 이제 초점은 당연히 선수지만 저는 이 지도자들의 자리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네. 먼저냐의 근데 문제네, 왜냐면 진짜. 좋은 뉴스 시스템을 갖추면 좋지 않은 지도자들이 거기에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거예요. 근데 여기부터 채워지면 좋은 지도자들이 진짜 이 강서구에도 있고 김포에도 있고 이게 사실은 제일 잘 구현된 게 유럽까지 안 가도 일본인 거예요. 근데 일본은 선수 등록 그거 볼 수 있거든요. 1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뭐 우리가 인구 반이잖아. 한국 1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냐? 동네에 가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아이가 중학생이 됐는데 아직도 축구를 다녀요. 근데 제가 막상 가보면 애들은 많은데 제가 보기에 흡족한 교육을 하고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도 좋은 교육을 배우면 애들은 언제 클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저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좋은 지도자에 나와서 지역마다 나오고 지금 은퇴 선수들 다 동네 가서 축구 교육해요. 근데 좋은 선수였지만 좋은 지도자일까? 좋은 교육을 받았을까?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이 유스템을 갖춰가면서 좋은 지도자도 빨리 키우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숫자는 줄어들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저변이 생길 것이다라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디나 그런 곳이 있다. 잘 배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라고. 그렇죠. 유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일본은 딱 들어가면 그냥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이것만. 그렇죠.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이것만.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렇죠. 정확하게 그 지도자분들이 그냥 그때 다 다르게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선수 육성의 철학을 그럼 그렇죠. 일본 축구 전체가 공유하고 있다는 공유하고 건가요? 있는 그렇죠. 그리고 그 지역에 아니면은 내가 떨어져 나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축구 교실의 철학은 이거야라는 게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는 하고 있고 뭐 유럽도 그 요즘에 리옹이 이제 2부로 떨어졌지만 네, 올림픽 리옹. 네, 올림픽 리옹이 떨어졌지만 그 리옹 선수들이 다 리옹 아카데미에서 잘한 게 아니에요. 그 책 읽어보면 이 선수들이 동네에서 잘해. 그럼 동네 지도자들이 얘는 좀 다르네? 그 지도자가 데리고 리옹 아카데미 가는 거예요. 얘는 너네가 키워볼 만해. 그럼 또 믿고
너 한번 뛰어봐. 아. 이런 시스템이 사실 건강한 거잖아요. 무조건 프로에만 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 거기 못 들어가면 실패가 아니라 동네에서 잘해. 근데 이 지도자 잘 키워. 데리고 왔네? 저 한번 써볼게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광주에서 약간 이제 선수가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선수가 이제 연봉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고, 얘가 이제 예를 들어 대표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담기엔 너무 커 이제. 그러면 저는 그냥 구단에 얘기해요. 이적시키라고. 그럼 이제 수완지로 가고 미네소타로 아니, 가고 뭐 울산으로 가고. 울산으로 그때 가고. 덜명 울었는데 보내셨다. 울산으로 가고 뭐 대전 보내고. 이것도 맞다고 봐요. 제가 이제 우리 구단이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단 이익도 보고 선수도 이익도 보고 그냥 보내주죠. 이제 뭐 토크를 정리할 때가 됐는데 야구 고교 야구가 수도권으로 선수들이 다 올라오는 게 그 지방에 있는 고교 야구 팀의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이 지방 소멸, 수도권 과밀화 이게 K리그 산하의 유스팀이나 아니 고등학교 축구, 학원 축구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시거나. 들어봤죠. 아무래도 수도권 쪽으로 오려고 하는 선수들은 많죠. 왜냐하면 대학을 가기 위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교육이 지방보다는 서울 수도권이 낫지 않나. 그 학부모님들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어떤 공부를 해서 그렇죠. 대학을 가기 위한 학생들에겐 적용이 되는 얘기죠. 축구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좋은 지도자,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경쟁이 좀 더 치열하다. 그 물에서 놀면 그래도 좀 더 우리 자식이 좀 더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요? 축구도? 그렇죠. 그래도 다행이라면 프로 산하에 있는 네. 유스 팀들은 인증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또 각 지역의 뿌리를 그렇죠. 확실하게 내리고 있고. 물론 이제 이제 유소년 지도자들은 그래도 다 뭐 수도권 가네라고 하겠지만 거기에 있다는 자체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인증받은 그래도 프로 팀에 있는 뭐 광주도 이종현 감독 보러 갈 수 있고 볼보이도 하고 그런 거는 상당히 좋은 거죠.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지금 현재 뭐 한국 축구를 이끄는 대표적인 지도자 중에 한 명인 이종현 감독 입장에서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가 사실은 유스와 유스 시스템일 수도 있잖아요.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아까 이야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각 구단마다 추구하는 경기 스타일, 철학이 정확하게 정립을 하시고 그다음 거기에 맞는 지도자를 모셔오면 선수는 만들어져요. 근데 좋은 선수를 데려왔다고 해서 구단하고 이 철학이 심어지지는 않아요. 구단이 먼저 철학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지도자가 오면 탄탄하게 다지면서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아니지만 3년, 5년, 7년이 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구단, 지도자, 선수 이 삼각형을 만드는 시스템을 확실하게 정립을 해야 되는 거네요. 제일 좋은 건 저는 구단이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축구 할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저기 광주는 선수를 항상 쇼케이스예요. 선수를 잘 선보여야 돼요. 왜냐면 우린 셀링 구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수비하면 선수가 성장을 못한다고 치고요. 그래서 그냥 무대뽀로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무대뽀가 아니라 치밀한 준비에 입각한 도전 아니에요? 그렇게 각 구단마다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인턴 사원 잘 뽑았는데? 인턴 잘 뽑아서 다음에 이제 제가 차장이 아니라 제가 인턴이 아니지. 근데 오늘 출근하고 아직 출근 안 할 것 같긴 한데. 그럼 어떻게 월급을 어떻게 측정하세요? 언제 또 그 시간 되면 사무실에 가끔 들러서. 요즘 인턴들이 그래요. 상사한테 배울 게 없잖아요. 그러면 아예 안 오시겠네. 바로 그만둬요. 배울 게 있어야 된다. 안 오겠네. 배울 게 있어야 돼요. 유 차장, 네가 잘못했어. 저도 오늘 그걸 그만두겠습니다. 아니 너무 난 놈을 뽑았네. 그것도 포용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이정현 감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